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의 제목이 민주당의 가슴과 공화당의 돈벌이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기고를 했는데 학생 한 명이 5,000원의 원고료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응원의 글도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투자는 시장 수익률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시장 지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은 미국의 500대 기업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한 지수이며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이라는 것은 이거 잘못 나왔네요. 코덱스 200은 상품이고 코스피 200이죠. 네. 코스피 200.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지수를 뜻하며 그 중에서도 200개의 우량 기업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놓게 되면 해당 국가가 생산해내는 이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지수들은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지수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구성 종목의 변경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당 펀드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구성 종목을 잠깐 들여다봅시다. 편의상 10개만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나와 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 종목과 비중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며 그 비중은 약 15%에서 3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위를 차지했던 포스코가 2020년에는 9위로 떨어졌는데 비중은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는 10위권에 없었던 SK하이닉스가 금년에는 약 6%의 비중으로 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거롭고 귀찮은 허드렛 일들을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해주므로 투자자는 그저 매입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ETF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2010년도에 보시면 1등 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애플과 엑슨 모바일의 비중은 각각 3.53%와 2.14%였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바뀐 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로 재편이 되었어요. 그 비중은 각각 6.37%와 5.39%. 당시의 거대 석유 카르텔인 엑슨 모바일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처럼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실적 변동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를 매입하면 이러한 위험이 제거가 됩니다. 저 단칼은 민주당의 가슴과 공화당의 경제관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수 있고 후자에 매몰되면 돈만 쫓는 인간이 됩니다. 정부는 판을 만들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파이가 커집니다. 미국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나 젊은이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요.
가능성이 보이면 자본을 가진 큰 손들이 이들에게 투자하여 서로가 동반 성장을 합니다. 애플이 그렇게 컸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이를 키워온 결과 세계 GDP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40%에 육박하기도 했었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금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복지를 위한 재원도 창조가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해볼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육성하는 것.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만 골몰하고 있어요. 왜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왜 대국적인 사고를 못하는 겁니까? 남북이 분리된 상황에서 섬나라가 되어버려 쪼그라든 지금의 현실 때문일까요? 창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 초 김대중 정부는 벤처 투자의 판을 키워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카오, 과거에는 다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네이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두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99개의 벤처가 사라지더라도 성공한 하나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가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에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나 금융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자, 이 화면은 달러로 환산한 세계 GDP 순위입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2020년 통계가 자료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으로 랭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는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로 커졌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자의 이기심이 인류 전체로 보자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이기심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공화국에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지금의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퇴보해요. 모든 경제활동의 이익이 지대로 녹아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금융자산 쪽으로 물꼬를 내어서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겁니다. 부동산이 성장에 일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차료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누가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건물주로 가만히 앉아서 땅값이 오르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에 편중된 현재의 상황은 미래의 번영을 저해합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을 필두로 해서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결과입니다.